노유진의 정치 카페. 노유진의 정치 카페 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 카페는 팟캐스트 포털 업체죠. 팟빵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 카페가 제작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지금 월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팟빵 TV 통해서 정치 카페와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치 카페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보이는 라디오를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 오디오로 듣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생중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노회찬 대표님은 정의당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첫 방송이시죠? 예, 원래 제가 카페 죽돌이였는데 예. 선거에 갑자기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호출당했습니다. 등록은 제일 먼저 하셨더라고요. 예? 후보 등록은 제일 먼저 하셨죠? 예, 그 제일 먼저 하면 또 뭐 결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예, 어쨌든 그럼 인사를 좀 정식으로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V 보니까 뭐 불볕 더위에 뭐 수고가 많으시던데, 얼마 전에 짜장면 3개, 3개씩 들고 배식 봉사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나왔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짜장면을 그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 재건축 관련된 그 주민들 그 반대 활동을 대표해서 하는 분인데, 자신들의 활동을 도와줄 사람으로 이제 저를 지목하고 저만 초청을 했어요. 그 후보 3명 중에서. 근데, 가서 이렇게 한참 자원봉사를 하고 끝낼 때쯤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그 환한 얼굴의 분이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모 후보죠, 나모 후보. 예, 그래서 뭐 많은 또 그 사진기를 든 분들 이렇게 몰고 와서 요란스럽게 사진 찍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뭐 신문에는 또 그분 사진만 주로 난 거 아닙니까? 방송에도 나왔어. 방송에도 나오고. 예, 방송에도.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둘 다 초청받은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데 예. 실은 그 자원봉사는 제가 하고 예. 광은 그분이 내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그게 제일 큰 문제라. 예, 지금 그 동작을이 아주 가장 뜨거운 격전지를 좀 부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 나왔죠? 벌써 며칠 됐습니다.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니 이게 다 지금 언론에 이 한국일보인가요? 예. 하고 그 어느 코리아 리서치에서 한 거가 다 퍼져가지고 며칠 때 그것만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동작거래 유권자 500명 했는데 응답률이 9%. 그러니까 집전화 그 임의 걸기 방식으로 그렇게 한 조사예요. 여기에서 나경원 후보가 뭐 52%, 예. 또 기동민 후보가 22%, 노회찬 후보가 한 14%, 뭐 그 정도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나경원 압도 이렇게 예. 다 뉴스가 나오는데요.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도 뭐 나경원 53, 기동민 36, 나경민 노회찬 양자 대결에서는 나경원 54.8, 노회찬 37.0.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집전화로 하면 되게 한 이제 15% 정도 차이면 이제 초박빙이라고 보통 보면 되죠. 예. 과거 경험치들을 보면 네. 되게 15% 정도의 플러스 알파가 이제 1번 후보에게 있는 걸로. 왜냐면 평일 낮에 집전화 그 받는 유권자 집단하고 동작거래 유권자 모집단 전체 집단하고 차이가 그쯤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실제 정의당에서 그 지난 주말에 따로 여론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자대결에서 초박빙이고요. 예. 그리고 야권 단일화가 됐을 때 단일 후보와 나경원 후보로 이렇게 붙이면은 단일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도 했죠. 그 당에서 자체적으로. 예.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거 발표해도 되겠죠? 예. 일단 뭐 적합도 조사에서는 많이 앞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많이 앞선 걸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민주당 측에서 지금 그 선거연합, 단일화 후보에 관한 그 얘기를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뭐 그냥 어제 보니까 당대표 한 분이 그 5석만 현재의 그 5석만 유지해도 성공이다. 예. 그러면 현재 그래서 우리 또 당 대변인은 현재 그러면 동작을은 새누리당이
그 얼마 전까지 예. 의석이었기 때문에 이 여기는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우리 줘도 되는데. 예. 노회찬 후보가 뭐 다자 대결에서도 이기면 되지 뭐. 예. 네, 다자대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 되겠죠. 예. 짜장면도 뭐 어떤 후보는 한 그릇밖에 못 나르는데 노회찬 후보는 세 그릇씩 나르고 말이죠. 팔에 이렇게 뭐든지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예. 자, 그럼 이제 노유진의 타임라인부터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람이 바뀌었네. 그러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주영 기장. 아, 예, 갑자기 그 일이 생겨서요. 예. 오늘 방송 출연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뭐, 난데없이 제가. 아니 우리 방송보다 더 급한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누구시죠? 예, 저는, 정치 카페 제작 담당하고 있는 PD입니다. 백정현 PD라고 하고요. 예, 뭐, 이 스튜디오 밖에서만 방송 지켜보다가 안으로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요. 떨리는데요. 굉장히. 예, 바로 오늘 뭐 타임라인 어떤 소식들 준비해 오셨는지요? 예, 오늘 노유진 타임라인에서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소식과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현 시각 진행 중일 텐데요. 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해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이죠. 별장 성접대 사건 예. 재수사 소식까지 뉴스 3가지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소식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2명의 국무총리 지명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논란이 됐는데요. 청문회 역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된 9명 중에 한민구 국방장관 등 6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만 채택한 상태로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이미 청문회 전부터 낙마가 예상됐던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외에도 SBS 아나운서 출신이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은 결국 거센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내정자는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등 너무 많은 의혹들이 청문회 전후로 논란이 됐고요. 정성근 내정자 이분도 김명수 내정자만큼 청문회 자체가 볼거리였는데요. 무엇보다 3년간 매매 금지된 아파트를 곧바로 전매한 행위를 숨겼다가 예. 위증 논란을 샀고, 이 와중에 청문회 기간 중 폭탄 주회식까지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정종섭 내정자는 제주 4.3 사건을 공산 세력 무장 봉기로 규정하면서 역사관 논란을 샀었는데요. 정 내정자는 이 외에도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 표절, 탈세, 군복무 특혜 의혹 등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문어발식으로 비리를 확장했다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예,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정성근 내정자예요. 이분 이제 시든 카드더라고요. 원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후보가 막 그냥 활약을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던데. 예, 지금 청문회 영상들 보셨죠? 예, 뭐 조금 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김명수 내정자가, 예, 그간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지적은 됐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분인가에 대해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지켜본 분들은 다들 저분 좀 쉬게 해야 된다. 저분을 갖다가 뭔가 일을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교수직도 쉬시도록 하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학생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사실 뭐 관행이라는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겪어봤던 그 관행 중에서 최악의 경우 있잖아요. 정말 최악의 경우고 저 사람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보다 곱하기 10은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심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밖에도 이분이 이제 그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에 부적격자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건 뭐 안 됩니다. 예, 이분은 이제 물 건너갔다 치고 예. 정성근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예. 왜냐하면 특히 폭탄주가 문제인 게 그건 원래 문화관광부 장관이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폭탄주는 국무위원 중에 딱 2사람만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 예. 하고 또 보건복지부? 예, 보건부 장관하고. 왜냐하면 보건부 장관이 만들면 합법 제조. 국방부 장관이 만들면 안보. 합법
합법 제조. 복지부 장관이 만들면 합법 조제. 이제 그 국방부 나머지 장관이 만드는 그 방위산업이라는 예, 거. 그거는 폭탄이기 때문에 예. 제조고 이제 요 보건부 장관이 하면 요거는 술이니까. 이제 술이니까 조제고 그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이 만들면 다 불법이야. 이 기회에 그 관례를 분명히 세워야 되겠네요. 예, 그거 절대 안 돼요. 옛날에 참여정부 때는 국방부 장관하고 보건부 장관만 했어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가능한가요? 대통령은 그런 거 위험한 거 만지시면 안 되죠. 예. 예, 지금 뭐 두 분은 낙마가 아주 유력한 것 같은데, 아직도 청와대에서 애착이라 그러나, 미련을 멋버리고 있는 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예, 잔디밭 고추밭. 예. 네. 예. 잔디밭인가요? 아니, 그분이. 잔디밭에 아니야, 그거는 누구 아니었나? 미래부 장관 그건 아니었나? 미래부 장관. 예. 미래부 다 장관. 비슷해서 헷갈려. 예.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임명할 것 예상하세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임명할 것 같아요. 정종섭 씨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랑 대통령 임명권이랑 뭐 전혀 그 영향을 안 받는. 일단은 그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타격을 받죠. 예. 일단은 그래도 뭐 국회에서 뭐 보고서도 채택 안 한 사람들 임명하는 데 따르는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이제까지 있죠. 임명한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 예. 저도 예,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아 그렇습니까? 예, 임명된 케이스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저 새누리당에서 자꾸 뭐 니네들이 집권당 할 때는 어쨌냐라고 야당에 자꾸 얘기하는데 뭐 눈높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부 박근혜 정부 인사에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려면 땅 파고 지하로 내려가야 돼. 예. 응? 저도 사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국회에서 안 했는데 임명했지만 저는 그때 문제됐던 게요. 무슨 부동산 투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논문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탈세도 없었고 위장 전입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어요. 싸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주로. 바지 입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다만 이제 맨바지 때문에 예, 그러네. 국민연금 그게 이제 이 자격 변동되면서 신고가 좀 늦어가지고 제가 한 9개월 정도 못 낸 거. 그건 제가 돈을 나중에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그거는 탈세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 기간만큼 못 냈으니까 불이익을 스스로 받는 예, 거예요. 받는 거예요. 냈었으면 하면 좋을 걸. 그거 하고 이제 해마다 내는 적십자비 그 5,000원. 그거 해마다 내다가 이사하느라고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못 냈는데 고지서를. 그거 안 냈다고 되게 야단치더라고요. 그건 의무납부가 아니고 그냥 뭐 예, 그건 자발적으로 내는 자발적으로 거죠. 내는 그래도 거죠. 복지부 장관 될 사람이 적십자 협의를 안 내면 되냐. 그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준 거는 자기들이 억지 부린 거지. 솔직히 지금 와서 한 말이지만. 그때는 찍소리도 못 했지만. 예. 지금 뭐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종섭 후보자에 대해서? 뭐 일단 정종섭 후보자 그 통과 여부도 관심이지만요. 뭐 오늘 나오는 기사들 보면 특히 이제 그 위증 논란의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그 법적인 문제까지. 그 법적으로도 걸리나요? 처벌 못 해요. 처벌 못 하죠. 왜? 왜냐하면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후보자는 예, 후보자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예. 그 인사청문회 위증 문제로 그 고발을 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한 걸로. 예, 사실은 그 법적 문제라기보다도 도덕적 문제겠죠, 그럼. 예, 증인이 아닌 이상 위증이라는 건 이제 아니 증인 경우에도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거 고발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예. 한 3건 정도 있었는데 다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예. 예, 만약에 이제 두 분이 낙마하게 되면 전체 요번에 그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한 10명 정도 낙마하는 건가요, 벌써? 뭐 수도 못 헤아리고. 지난번까지 8명인가까지 세고 제가 말았거든요. 이제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어. 카운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15분이 오늘 11시 조금 전에 시작하셨겠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과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12일부터 가족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에 여야 정당과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하며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시작하셨는데요.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단식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뭐 민주당, 새정치연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는 특별법, 그쪽 안도 사실 유가족 안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안 아니죠?
예, 일단 뭐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 안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는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 그 검토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새누리당이 뭐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뉴스를 보니까 새누리당에서는 헌법 운운하던데. 네? 뭐 초법적이라고. 헌법에 위반되는 안을 뭐 담고 있다, 유가족들의. 그 당이 언제부터 헌법을 그렇게 존중했어? 그러고 있던데, 예. 지금 뭐 기간 보고가 끝났죠? 예, 일단 기관 보고는 지난달 30일 시작해서 11일로 끝났습니다만 기관 보고 마지막 날까지 파행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관 보고 마지막 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방청 역시 이분이네 또. 예, 또 나오셨습니다. 방청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자극하는 질의를 하면서 파행을 겪었는데요. 지난 2일 기관 보고 과정에서 조 의원은 유가족이면 좀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제 고성을 지르면서 문제가 됐는데 11일 마지막 기관 보고 날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사를 AI에 빗대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발언은 이랬습니다. 조 의원은 AI가 터졌어요. 대통령께서 AI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를 막아라. 이러면 AI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유가족 당청석에서는 희생자가 닭이란 말이냐? 며 이제 어떤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조 의원은 AI 비유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잘못된 표현이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정말. 300명의 희생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살처분 당한 겁니까? 이분들이 지금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비유가. 노 대표님, 혹시 조원진 의원 보신 적 있으세요, 국회에서? 그럼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근데 좀 그런 분들, 이제, 하여튼 같은 국민이죠, 그래도. 근데 하여튼 국회에서 그렇게 좀 국회의원들의 어떤 좀 자질, 이런 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노선이나 이념, 무슨 정책, 이런 거와 좀 별도로, 좀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좀 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공무를 담당하기에 적합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팬클럽 관리 좀 하셔야 돼. 왜냐하면 조원진 의원은 이제 18대 총선 때 공천 못 받아서 친박연합 후보로 대구에서 나와가지고 당선이 됐고요.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이번에는 19대에서는 이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압도적인 지지율 한 70% 넘게 받아서 대구에서 된 사람인데. 이 박사모잖아요, 사실. 그러면 물론 팬클럽이라는 게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팬클럽 주요 멤버 중에 이렇게 망발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야지. 우리 가수 팬클럽, 영화배우 팬클럽도 너무 난동 부리고 이러면 단속하자. 매니저가 좀 얘기한다고. 저도 팬클럽이 있지만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욕을 들을 만한 일 하지도 않지만 혹시 하게 되면 그 집행부에서 얘기 좀 하고 필요하면 저도 좀 전화통화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현직 대통령이라서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 팬클럽 관리는 좀 대통령이 하셔야지. 이게 뭐야. 팬이라기보다는 좀 흉기에 가까운 그런 상태입니다. 유가족들도 그 특위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또 회의에서 또 방청 중인 유가족이 퇴장한 사건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 출석한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이 선원들을 구조할 때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이 진술은 전날 그 감사원의 조사나 검찰 그 수사 결과하고는 동떨어진 진술이었습니다. 이 진술이 나오자 이제 유가족이 뭘 모르냐, 솔직하게 답변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청석에서. 이때 이제 심재철 의원, 특위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죠. 회의에 개입하지 말라며 퇴장을 명령했고요. 그때 유가족들이 항의 표시로 전체가 다 퇴장하면서, 그냥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지. 퇴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위원장이라는 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가, 지금 예. 그 유가족들이 무슨 그 보상금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어떤 그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 예. 또 누가 책임 있는지 이런 걸 제대로 가려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의 요구는 사실 국민들의 요구를 대신한 그렇죠. 것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유가족들은 사실 우리 사회로부터 또는 나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고 좀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단식하고 농성하고 하도록 만드는 정부가 어떤 정부냐 이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도 논란이 됐죠.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와서 했던 답변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4월 16일 대통령은 오전 10시 사고 관련 보고를 서면 보고로 처음 받고요. 그다음에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7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대면 보고를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야당이 당시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지, 집무실에 있었는지를 묻자 김 실장은 모른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사고 당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한 번도 없이 서면과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김 실장은 집무실이 좀 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많이 올린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서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청와대 내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나 보죠. 아니 근데 집무실이 떨어져 있는데 서면을 어떻게 또 올리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인터넷으로 메일로 전자, 보냈다는 얘기 아니죠? 종이비행기 접어가 날리는 거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제 모르는 게 아니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추측에는 예. 김기춘 실장이 그 4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9시 사고 났을 때부터 뉴스에도 다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오후에 중대본 이제 방문할 때까지 그 한 6시간 동안 내지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를 모를 리가 없고 그렇죠.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확인해서 알고 있어요. 이게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어디에 대통령이 계셨는지를 말할 수가 없고 이걸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디 있었다고 말하려면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 상황. 이게 아니고는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요. 그럼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 가는 바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AI에 비유해서 큰 사단이 났는데 네. 이거는 AI보다 못하게 대처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닭 오리가 병에 걸려도 청와대가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AI는 공통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사람한테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어디서 AI가 이제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 농림부 혼자서는 못해요. 이제 행정안전부가 개입해야 경찰 병력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동 중지 명령도 내리고 그 AI 농장 주변 뭐 반경 3k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선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역으로 이게 퍼지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군까지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실한 이제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총리실에서 하거나 청와대에서 하거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고가 국정상황실로 청와대로 바로 들어가면 국정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원한 다음에 각 부처에서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이 자기 부처의 협조사항들을 체크해서 장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AI 같은 공통 전염병에 관해서도 이것이 사람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대처가 잘 안 됐다고 해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청와대가 각 부처를 움직여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기춘 실장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전에 김장수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우리 책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임이 있다 없다는 나중 문제고 우선 청와대가 이 중대 사태에 직면했을 때 청와대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냐 못했냐. 예. 그리고 못했다면 그 이유가 혹시 대통령의 부재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건 김장수 씨 안보실장의 발언 때부터 이미 이 징후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그날 했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청와대와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참모들이 노력을 해온 거예요. 김장수 씨가 혼자 욕을 되게 먹었는데요. 아니 근데 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 첫날 그 중앙안전대책본부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오후에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 후에 그 국무회의를 소집했어도 국무회의도 뭐 한 13일 후에나 소집을 했습니다만은 소집을 하고 또 그 며칠 후에 4월 16일 사흘 후에 첫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을 때도 본인이 피해자처럼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대통령수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자책을 해야 돼요. 자책감 이런 것보다는 자기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도 피해자. 나도 명령을 예. 나도 지시를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를 엉뚱하게 다 풀어가지고 대통령만 대표적으로 욕듣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진 것처럼 얘기한 그 발상에서 지금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런 식의 대처는 다고리, 쉽게 말하면 AI. 다거리도 이렇게 안 해요. 다거리도 이렇게 취급을 예, 안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다거리도. 부실한 대응의 원인으로 그들은 뭘 꼽았냐면 집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아, 집무실 너가 안 있어봤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대통령 관저까지도 예. 관저에 대통령이 있어도 차로 3분이면 저 비서실에서 관저까지 다 이동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세월호 이 가족들이 또 거리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로 내모는 거죠. 나오고 내모는 싶- 거죠 예, 지금. 예. 벌써 결국은. 지금 10일, 13일, 예. 오늘까지 계속 노숙 농성하고 계시고요. 노숙 농성, 예. 19일 날 촛불 집회를 한다는 얘기도 예,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분들이 거리로 또 쫓겨나는 거죠. 혼자 하시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예. 시민들이. 예, 맞습니다. 자식 잃고 지금 자식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그 한 건데 이렇게 단식 농성을 또 거리에서 이 불볕 그러니까. 더위에 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진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추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회가 민의의 전당인데 국회가 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것 자체가 예. 그 뭐 여러 정당 다 포함해서 국회가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예, 뭐 이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마지막 그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마지막 소식은 사회 고위층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소식입니다. 당시 현직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사건으로 동영상까지 언론에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예, 증거 불충분이었죠, 그때? 예, 그랬습니다. 그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위험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예.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 이아무 씨가 자신이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다며 김 전 차관과 브로커로 알려진 윤아무 씨를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 이후로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고소했다라고 밝혔고요. 검찰은 이 고소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다시 배당을 했습니다. 검찰은 뭐 조사할 가치가 있으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동일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피해 여성을 특정하지 못해서 증거 불충분했는데 이제 피해 여성이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피해 여성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피해 여성 이 씨는 그 작년 수사 당시에 수치심, 가해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자 이 씨가 당시 가해자들로부터 협박도 받았고 또 자신의 억울함을 청와대에 진정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 씨는 원주 별장에서 성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고 서울 시내에서도 상당 기간 또 상당한 횟수의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종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여성 이 씨는 모델이나 의류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싶어 했던 선의를 가진 여성이었는데 건설업자인 브로커 윤 씨를 알게 되면서 가해자들에 의해 성폭행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또, 검찰이 이제 자기 식구들, 또 자기가 네. 관련된 사람들 경우엔 대부분 다 무혐의잖아요. 관례와 전통, 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그 거듭된 그 상황을 볼 때 마찬가지로 이건 무혐의 처분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검찰 제19 감사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야말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갖다가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를 별도로 만들어서 예.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공수처를 만들면 수사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공수처라는 예, 검찰과는 별도의 조직이 별도의, 이제 예. 하는 거죠. 검사를 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건 경우는 이제 검찰이 곧바로 수사 착수를 해서 신속하게 안 할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다가 뭐 큰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막 시끄러울 때 그때 슬그머니 뭐 또 예, 그렇게 하겠죠. 우리도 이제 다 읽을 수 예.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 그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을 때 예. 비가 와서 개철이 막 넘치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걸 글로 이제 예. 투척하는 예. 폐수 그런- 방류도 예. 그렇게 해요. 네. 그 악덕 기업주들이 네. 장마철에 비 막 내릴 때 그때 이제 쌓아뒀던 폐수를 유독 폐수를 방류하는 거거든요. 예, 뭐래도 그 폐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100분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이 바쁜 중에 우리 후보님 여기 계셔도 됩니까 지금? 예. 우리 또 심의원님 오신다 해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후보하고 같이 길거리에서 시민들하고 막 인사하고 다니는 거 나오대. 당연하죠. 예, 빨리 오늘 빨리 좀 거리로 나서 주세요 두 분도. 오늘 초대 손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의 여인, 국민 누나. 이 두 단어만 들어도 떠오르시죠? 방송 이후에 천호선 대표와 함께 가장 많은 게스트 섭외 요청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몇 년 전이죠. 그 새내기 때 사진을 공개하셨는데 영화배우 수혜 씨를 떠오르게 하는 미모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혜 씨 알아요? 개인적으로? 수혜 씨 잘 알죠. 그래요? 제가 제 젊을 때 모습 아니에요. 우선 우리 그 노유진 정치 카페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언제 나오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우리 그 지역구에서도 우리 노유진 정치 카페에 대해서 진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 계신 세 분이 뭐 인기도 있으시고 말씀도 잘하시지만 내용이 좋다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끼리 띄워주고 오늘 잡담 아니 저는 진실만 말하는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그 두 분하고는 제가 한 가지 예. 청컨대 우리 노유진 정치 카페를 사랑하는 만큼 또 이 정치 카페 내용을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의당을 예.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노회찬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약까지 팔아주시고. 예, 뭐 이 자리에 계신 두 분하고는 아주 아니, 근데 이름이 이제- 깊으시죠. 아니 그 얘기 전에 이제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예. 철의 여인 예. 또 뭐 삼성 저격수 예.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 국민 누나는 괜찮아요. 국민 누나 그렇지 국민 누나라든지 삼성 지킴이로 앞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고. 삼성 지킴이. 예.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니 제가 실제로 지금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의 고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삼성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삼성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인권을 지키는. 삼성이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삼성도 거듭나도록 지켜야죠. 거듭나도록 예. 하는 거죠. 예, 지금 두 분이 동갑내기시죠? 59년생? 나하고 아니 아니 고맙습니다. 나는 나하고 동기지. 아, 동기시고. 네. 예. 두 분은 이제 저희들은 뭐 부부로 가 이제 아니죠.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괜찮은데 우리 예. 노회찬 대표님은 예. 이제 부부 전선에 이상이 있으면 큰일 나요. 지금 선거 때 아, 우리 지선이 언니한테 그 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 두 분이 처음 알게 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노동운동 하실 때부터죠? 그렇죠. 저는 뭐 그때 직접 바로 만나지 못했지만은 예. 하여튼 그 선호련의 심상정을 모르면 안 되죠. 그때 뭐 운동하는 사람이. 예. 예. 그리고 두 분은 언제? 우리는 한강 다리 위에서 처음 만났는데. 1980년 5월 15일 밤 10시 한 반경. 내 기억해요. 아니 머리가 좋더라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었어요? 아니, 내 뭐- 이번 책에도 잠깐 적었는데. 아니, 그 계엄 떨어진 날입니까? 아니죠. 그 이제 서울역 계엄 떨어지기 직전이죠. 직전. 서울역 집회를 이제 소위 서울역 회군이 예. 있었던 그날 밤에 우리가 이제 서울역에서 학교까지 걸어갔지 않소. 예. 근데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웬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막 그냥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더라고. 학생회 지도부에 대해서. 그 나도 이제 같이 걸어서 갈 때니까 이렇게 봤더니 니 여학생이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누구냐고. 그때 심상정일이야. 그래서 내가 그 심상정이구나. 네, 그 전부터 악명은 익히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서울역 회군 반대파. 이쪽은 이제 집행부였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집행부였으니까. 회군파. 그래서 회군파.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뭐 수혜만큼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뭐 21살, 22살 때니까 이제 한참 꽃필 때잖아. 네. 남자고 여자고 간에. 그래서 내가 참 이쁜 입술에서 험한 소리도 나오네요. 그거 기억나요 그거? 그건 기억 안 나는구나. 저 듣는 귀가 좀 험했나 보네. 원래 험한 소리는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유시민 대표 네. 국회에서 저랑 재정경제위원회를 네. 잠깐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 정치는 선배 아닙니까? 예. 뭐 폼을 많이 잡더라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예. 막 페이퍼를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예. 가서 이제 정책 질의한다고 있으면 내 반대편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야.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질의도 안 해요. 맨 마지막에 하는데 항상 뭐라고 하냐.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얘기를 꼭 붙였어요. 예. 그때 하여튼 이제 저는 그때가 좋았습니다. 대통령한테 이제 입각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라서 예. 그 이제 복지위를 나와서 재경회에 와 있으면서 그냥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곧 정부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심상정 의원이 초선 때인데 환율 관리 문제 가지고 되게 얕은 그 외평채 문제를 가지고 재경부를 혼을 내더라고. 나는 그 문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그날 들어가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 후에 가서 심상정 의원이 며칠 전에 국회에서 아주 재경부 장관을 잡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현주 장관 때인가? 그 다음 이제 2005년 한덕수. 2005년 여름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심상정 의원 지적이 다 맞습니다. 지금 환율이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건 괜찮은 건데 자꾸 재경부에서 이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외환시장에 수출업체들 배불려 주려고 외평채를 자꾸 팔아서 국가채무 기록만 올라가고 이게 금융부채니까 이제 재정부채하고는 달라서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900원대로 내려오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대통령이 그때 말씀이 나도 궁금해서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뭐 재경부의 국장 하나가 뭐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 한번 챙길게. 그래서 그 뒤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임기 2년 차시죠? 의원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환노위 정의당 배제 사건도 있었고, 세월호 국조 특위 때문에 바쁘시기도 했고, 그런데 뭐 의원실 제공으로 가끔 이제 특종도 나오고 그래요. 그 원내 대표 활동 1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자평을 하신다면. 지난번 팟캐스트 7편인가요? 예. 그때 디펜스 21 예, 김종대 예, 예. 네. 대표하고 같이 할 때 역시 남자분들이라 군대 얘기를 참 재밌게 하셔서 잘 들었는데 그때 우리 유시민 대표가 GOP 근무 예.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제가 내가 지금 국회 내 GOP에 근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전선에 있으면서 장비도 변변치 않고. 정의당 소초. 그다음에 관심 정당들의 또 핍박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때로는 또 유령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소수 정당으로서의 뭐랄까 비애라고 할까나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럼 이제 100분 토론, 100분 토크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0토의 주제는 삼성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지 지난 11일로 2달이 넘었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뭐 금방 깨어나실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더니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차도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좀 장기화되고 또 얼마 전에는 어닝 쇼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삼성 위기론이 본격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대충 삼성전자의 이른바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이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번에 실적 하락이라는 게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삼성이 고수해왔던 이른바 삼성 웨이
위기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래서 대변혁 없이는 이제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위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심상정님께.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예. 그 8조 이하로 떨어진 게 2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원래 뭐 갤럭시 5가 큰 성과를 못 낼 거라는 것을 예견은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일시적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홍콩의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1분기에 그 중국의 스마트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18위로 1위는 했어요. 예. 근데 스마트 시장에 진입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샤오미. 예. 중국 제품이죠. 예. 이게 11%로 3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맹추격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시진핑 오실 때, 그 전후에서 이제 보도된 건데, 이제 중국이 직접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체의 그 마케팅 보조금 이거 축소하라는 지시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중저가 중국 상품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 삼성이나 뭐 애플 같이 이런 그 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삼성이 실제 긴장하고 있는 거는 그 대만의 홍하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하이 그룹이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1위 업체인데 최근에 그 최태원 회장의 SK CNC 주식을 한 4.9% 정도 샀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홍하이 그룹이 반도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4.9%는 SK 하이닉스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쌍용자동차, 상하이차가 쌍용자동차 사서 뭐 먹튀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한꺼풀 정도 기술 우위인데 이것을 이제 확보해 가려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이폰 6가 아주 혁신적인 모양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매우 좀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이제 하이엔드 제품 시장에서는 지금 애플한테 추격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또 그 파워 브랜드가 좀 먹히지 않는 양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근데 삼성이 참 대단한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왜냐하면 2분기가 4월에서 6월까지 영업이익이 7조 원이 넘는데 이게 어닝 쇼크라는 거예요. 예? 한 분기에 석 달에 7조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30조 원 이상의 이제 당기순이익을 올려야 그게 최소한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인 거죠. 어쨌든 뭐 스마트 업체 중에는 1위 아닙니까? 세계. 예,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이 이제 대기업 집단별로 보면 공정위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지난해에 삼성그룹이 올린 그 계열사가 올린 당기순이익의 합이 2위부터 9위까지 모든 재벌 그룹이 올린 당기순이익의 합보다 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삼성을 문제 삼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를 저 진보정당은 맨날 잘 나가는 기업 뒷다리 잡고 괴롭히려고 그래. 이제 이런 인식이 한편에 좀 있어요. 그리고 반기업 정서 선동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비중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장기 발전 전망을 가지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냐 없냐가 우리 국민 경제 전체로 봐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치카페에서 삼성을 다루는 거지,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진짜 대단한 기업이거든요. 예, 옛날에 제가 이제 독일 이제 갈 때마다 보면은 이제 가잖아요, 백화점에. 그럼 한 소니하고 노키아만 있었거든요. 삼성 저쪽 구석에 있었고. 소니 기울어지는 거 그 보세요.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애플하고 그 다음에 소니가 한동안 있다가 요즘 이제 소니하고 노키아가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플하고 삼성만 지금 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엄청난 기업인 것 같은데. 삼성이 우리나라 GDP의 18%를 사실상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 집단이고, 그리고 그 주식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그 주식 시가총액의 20%라 그래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전체 기업의 어떤 20%가 이제 삼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건물로도 지금 대형 건물이니까 그게 무너지면은 피해도 더 큰 것이고 예. 화재가 나도 그게 훨씬 대형 사고가 나니까 그 대형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안전을 갖다가 진단하는 것은 그건 그 사회에서 당연한 일인 거죠. 예. 특히나 지금 이건희 회장이 2달 넘게 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정보가 나와 있지를 않죠. 예. 우선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이제 자택 가까운 병원에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이제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지금 2달째 이제 일반실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제 중환자실하고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아직 이제 의식이 회복 안 된 걸로 그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의학적으로 생존해 있는 상태지만 기업인으로서의 이제 활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진 시점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떠나고 지금 3대 세습 체제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용 씨 쪽으로 물론 딸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이 이런 경영권 교체기, 뭐 나쁘게 말하면 세습 시기를 어떻게 넘어가면서 좀 더 건전한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국가적인 관심사라고 말할 그래서 수 있죠. 우리 노유진 정치 카페에서 이 삼성 문제를 다루는 취지를 다시 한번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삼성을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삼성이 지금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그 많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의 어떤 정경유착, 그 우산 아래서 누적된 나쁜 관행 이것을 혁신하고 좀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사회적 기업, 사회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뜻이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사실 이제 삼성의 이렇게 애정어린 비판, 또 혁신을 도와줄 사람들은 저희 정의당이나 또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그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 혁신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일관성 있게 쓴소리를 해줘야 집요하게 쓴소리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쓴소리가 약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애정과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삼성의 변화가 대한민국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정을 앞으로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늘 팟캐스트를 홍나희 여사나 이재용 씨나 이부진 씨가 꼭 들으셔야 돼. 뭐 혹시 안 들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파일을 하나 특별히 보내든가 이렇게. 일단 그 삼성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 삼성의 그 성장 전략 자체에 대한 그 비판이라고 할까? 그 성장 전략 자체가 한계가 드러난 점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 쉽게 말하면 남이 물건 만들어 놓으면은 그 시장에 그냥 재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원래 만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 온 거 거기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2008년이죠. 소니의 몰락과 삼성의 급부상 원인을 분석한 책 삼성과 소니에서 장세진 교수라는 분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삼성이 아직도 뭐 하드웨어 강자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 그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그 삼성의 그 성장 전략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이제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확대되고 또 삼성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장하는 쪽으로 가면 그러면 그 좋기만 한 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이런 그 삼성의 또 후계 구도 정립되고 또 이렇게 권력이 교체되는 이른바 상속이 되는 아들로 상속이 되는 그런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이런 어떤 체제 변화 속에서 그런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둔 채 그냥 영업이익만 늘어나고 성장만 하면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삼성에게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삼성이 이제 이건희 체제에서 이재용 체제 내지 다른 체제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필요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일 그렇죠. 수 묵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또 낡은 것을 버리는 그리고 새롭게 이제 거듭나는 기회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사회적 관심이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죠. 예. 삼성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삼성 전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애플과 삼성 소송전이 예. 치열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플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계를 손안에 쥔 건데 예. 이걸 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이제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삼성이 이제 바로 쫓아와서 예. 이른바 그 추격 경제에 아주 전범을 보여줬죠. 그렇죠. 전범을 보여주면서 해서 시장 1위까지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애플로서는 이제 삼성의 추격을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이폰 6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는 그런 그 평가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영업이익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포스트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술력에서는 정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마케팅 경쟁으로 이렇게 지금 치닫고 있는데 그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또 이재용 체제의 대안이고 근데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삼성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담보한 그 대전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런 미래는 인문학적인 말하자면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애플의 교훈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지금, 말씀하세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꼽아야 될 게 이제 삼성의 그동안 어두운 측면으로 알려져 왔던 아니, 것들. 그 전에요. 예. 어두운 측면 넘어가기 전에 이 삼성그룹이라는 기업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선대 창립자인 이제 이병철 회장이 뭘 이렇게 하고 이건희 회장이 이어받아서 뭘 하고 이제 3대로 넘어가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삼성이라는 기업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제1제당하고 제1모직아니겠어요? 예. 특히 제당은 국내 독점 기업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 이병철 회장이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이 이제 국내 그 은행 시중은행 주식 총량의 절반을 사들여요, 처음에. 맨 먼저 금융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저나 이런 쪽으로 조금 손을 대다가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전자 쪽으로, 전기 전자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처음에 삼성이 이 트랜지스터 라디오 생산이라는 이 전자 쪽으로 진출할 때 그때까지 그게 이제 중소기업 업종이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중소기업에서 난리가 납니다. 데모를 하고. 그래서 삼성이 국내 시장에는 제품을 팔지 않는다. 수출만 100% 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전자산업에 진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가다가 이제 70년대 초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미국서 반도체가 78년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긴 그때 만들어졌지만 이제 70년대 초부터 관심을 기울여서 미국의 이제 과학자들을 막 한국인 과학자들을 백지수 펴주고 스카우트 해오고 일본서 기술사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이요. 우리가 보통 웨이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도체 결정을 키워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얇게 잘라서 걷다가 반도체 설계에 입힌 거를 해서 이제 디램을 생산을 하는데 처음에 삼성이 한 것은 웨이퍼 키우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을 키우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잘라진 웨이퍼를 수입해와가지고 맞아요. 걷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회로를 입히는 이거부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이퍼에서 아래위로 그러니까 결정을 키우는 화학 공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디램을 만드는 압축 기술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기술 쪽으로 나아가서 주변 기기까지 다 모니터니 뭐니 해서 전부 이렇게 진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의 이 사업 다각화 전략이나 이 반도체 전자산업 진출 과정을 이렇게 보면 진짜 한국 경제의 압축 성장 과정을 한 기업사 안에 이제 뭉뚱그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건 아니다. 시장 상황이란 거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의 미래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미래에 대해서는 지나친 낙관도 또는 지나친 비관도 뭐 별로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아무도 상황을 알지 못해요. 이제 그런 굉장한 불확실성 속으로 지금 3대 세습체제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기업이 그 기업 내외의 시장 조건이나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국내 정치 질서나 혹은 사회 문화의 변화까지도 다 받아들여가면서 이 기업이 뭔가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시장 상황에서 이제 현명한 대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이런 게 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오늘 이제 심 대표님이나 노회찬 대표님이 하시게 될 여러 쓴소리, 이런 것들 진짜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처제에. 근데 이제 쓴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꼭 삼성만이 아니라 또 우리 정당이나 정치권에서도 주목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우리 유 대표가 말씀하신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거든요. 그거 이제 제가 잠깐 좀 저도 고민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테이퍼링, 미국이 양적 완화를 종료한 이후에 이제 그 경제 정세가 매우 지금 불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안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내년에는 초저금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6년 이후에는 어떡하냐? 그런데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예상 밖으로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거다. 이런 지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우지수가 그 리먼 사태 이후에 7,00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17,0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버블 조짐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인플레 관리에 조기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제 돈이 미국으로 역류하게 되니까 신흥국 위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지 않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터지지 않겠냐. 또 부채 압박도 크게 받지 않겠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이거는 이제 삼성의 어떤 삼성이나 우리 기업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기보다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외생 변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이제 16년, 17년 또 정권 교체 얘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저희도 책임 있게 이런 전망들을 팔로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삼성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삼성 하면은 이제 끔찍하지. 세 가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하나가 이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그 세습 체제죠. 그러니까 기업의 자본 조달을 위해서 만든 제도를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세습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법원에서는 이게 1심, 2심에서는 배임죄가 적용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어요. 예. 그렇죠. 두 번째가 또 노회찬 대표 사건입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하자면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과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수백억 대의 정치 자금을 대통령 후보에게 제공하고 검사들에게 뇌물로 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97년에 안기부 미림팀이죠. 여기서 불법도청에서 만든 테이프인데 추억의 이름이야. 그 MBC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 하고 계신 이상호 기자가 기자하고 여기 계신 이제 노회찬 대표가 폭로했던 사건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황당해졌죠. 네. 국회의원은 유죄로 의원직 박탈이 됐고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지금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예요. 또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이 사건이 이제 2005년도에 벌어져서 2005년도 12월 달에 이제 당시 그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제 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한 6개월 정도 수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그 발표문에 보면은 저하고 또 이걸 함께 이제 공개했던 이상호 기자 등 언론인, 즉 특가검사 명단을 갖다 공개한 사람들은 다 유죄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여기에 연루되었던 검사라거나 이런 사람들, 의혹을 받았던 사람들은 조사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이건 뭐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갖다 했어요. 그 발표를 2005년 12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 원내 아마 공보 원내 대변인과 맡고 있으면서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참 잘 된 것 같다. 잘 된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 그렇습니까? 너무 정직한 분이다.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아니, 속으로 잘 된 수사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말하면 안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웃고 겉으로 나와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뭐 어떻게 하겠다는 등 보통 하나만 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정직한 분이야. 그래서 요즘에 자주 보시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분이 성품이 참 착해가지고 누굴 나쁜 얘기를 못 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이죠. 삼성이 자랑하는 문호조 경영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2012년 S그룹, 삼성그룹이라고 또 삼성그룹. S그룹이라고 해놨냐. 그 노사전략 문건이죠.
여기 계신 이제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그 JTBC 9시 뉴스를 통해 가지고 폭로함으로써 이제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그렇거든요. 3대 세습이 일어나는 나라는 전 세계, 스웨덴도 있나? 전 세계가 남조선하고 북조선밖에 없다. 그래도 사권력하고 공권력은 예, 좀 다르지.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주 한간에 또 시중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재벌 세습을 했을 경우에 경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걸 넘겨받을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한편 아주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재용 씨에 대한 경영 능력에 대한 있냐? 불신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제 원래가 사실은 그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소유와 경영은 기본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고 경영을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 그 소유와 무관하게라도 이제 고용이 돼 가지고 이게 경영을 일정하게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냥 핏줄을 타고 이렇게 소유권자의 아들이나 소유권자 자신이 이렇게 경영을 하는 식으로 해왔죠, 이제. 해왔고, 그것이 지금 삼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가족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스웨덴의 발렌베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집안도 5대째 세습은 하고 있지만은 그냥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거든요. 그 완전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또 대학 졸업한 후에 그 일정한 국제 금융 능력을 쌓는다거나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력으로 돌파해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가족 구성원에게 이제 경영을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아들 하나니까 네가 해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 기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듣자 하니까 이분이 이제 손대는 사업마다 이렇게 성과를 좀 못 낸 측면 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거대 그룹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이런 게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이제 창업을 한 절대군주였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은 상속을 받은 절대군주였고요. 그래서 이제 3대째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재용 씨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이병철 회장은 아드님이 셋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난 사람으로 그래도 3대 1이라도 경쟁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좀 낫지. 근데 이게 지금 혼자라. 따님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성 경시 그 얘기하는 건데 시중에는 발언 이재용 씨보다 그러니까 이부진 씨 쪽이 좀 더 똘똘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퍼져 있어요. 예. 근데 이미 재산은 본인들이 알아서 집안 문제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도 되는데 경영을 갖다 꼭 딸까지 포함한 가족 중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은. 아니 근데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말려요? 자본주의 법으로 이게 못 막는 걸. 세금만 제대로 냈으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세금을 뭐 몇백억도 안 내고 막 수십조짜리를 지금 상속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인데 그걸 아들이든 딸이든 상속하면서 상속세만 제대로 냈으면 누가 말하고 말 못하죠. 나머지 문제는 바람직하냐 아니냐 그런 평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세간의 이런 이제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 진짜 깊이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뭐 할아버지처럼 할 수도 없을 테고 또 아버지처럼 은둔의 재앙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영 세습을 완료하는 이 전환기에 말하자면 이재용 구상을 이제는 좀 더 개방적이고 또 그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에서 아마 자기 철학과 비전을 내놔야 될 거예요. 어떤 거 냈으면 좋을까요? 뭐 좀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심 대표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아마 세습 문제 지금 삼성이 처한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바로 승계 문제하고 또 노사관계 문제하고 이제 하도급 간의 문제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세습 체제가 완료될 거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합니다.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께서 입원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랐잖아요. 올랐죠. 그게 다 이제 후계 구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국회에서 맞물려 있는 그 법안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삼성이 에버랜드를 이제 삼성 일가가 지배하고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이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이제 그 삼성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국회 보험업법이 하나 이제 그 제출돼 있는데,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요. 뭐냐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7.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험업법의 그 자산운용 규정에 따르면은 이 금융기업이 계열사 지분을 자기 총자산의 2% 이내밖에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생명이 지금 시가 한 19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2% 한 4조 정도 됩니다. 4조 이내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7.2%를 시가로 계산해 보면 한 19조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15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 이게 이제 대단한 그 대한민국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현재 그 보험업법 규정이, 그러니까 감독 규정에 이 보험업에 대해서는 시장 가격이 아니고 취득 원가로 계산하도록. 취득 원가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금융기업이 계열사를 그 계열사 지분을 가질 때는 그 시장 가격으로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오로지 이 보험업에 대해서만은 이제 취득 원가로, 그것도 감독 규정에 놔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삼성을 위해서 아주 특별 맞춤 제작한 법 대한민국의 같은데요. 이 정경유착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의원하고 저하고 뭐 등등 해서 요 감독 규정으로 돼 있는 요 취득 원가를 시장 원가로 법에,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법안을 제출해 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시대적 대세고 순리기 때문에 시간만 남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한 15조 정도를 팔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이재용 체제가 어떤 지금 삼성의 지금 현재 세습 구조가 뭐 개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뭐 불가피한 시간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 보험업법 개정을 좀 그 서두르면서 차제에 이재용 회장 체제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삼성이 정경유착의 그 우산 아래서 그 오래된 그 나쁜 관행들을 개선하고, 또 삼성의 미래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의 어떤 미래의 방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 현재로서는 지주회사 체계가 불가피하고요. 뭐 지주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건가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 얘기는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지주회사의 이사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소유권자로서 좀 관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 능력이 있을 때 뭐 복귀해도 좋은데, 경영 능력이 검증된 그런 분들에게 경영을 맡겨서 지금 이제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 에버랜드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삼성생명도 지주회사 노릇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예, 예. 그 핵심 기업은 삼성전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심상정 대표는 지주회사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 자본 소유자로서의 역할, 합법적인 역할,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아니, 그게 아니고 현행 법으로 예. 이제 택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검토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물론 뭐 저희의 그 바람직한 삼성의 개혁 방안은 또 더 나가야죠. 네,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이재용 씨 입장에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상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받은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심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본 소유자로서 어느 정도 권리 행사하는 거야. 현행법에 맞고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더 바꿀 필요가 있다면 논의해가면서 바꾸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건희 회장 체제까지, 이병철 이건희 회장 체제까지는 이게 자본 소유자로서의 의사결정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경영을 지배를 해왔잖아요. 모든 계열사의 경영을.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경영 분리가 안 됐다는 건데,
그래서 경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것까지 우리가 당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좀 야박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소유 경영을 전체적으로 분리시키되 본인이 꼭 경영해보고 싶은 기업이 뭐 있다면 뭐 그런 정도는 자기가 직접 경영자로서 이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야지 지금 선대 회장들 때보다 기업 숫자도 훨씬 늘어나고 자산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영업 범위도 글로벌하게 넓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 아버지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재용 씨가 감당이 안 돼서 큰 낭패를 보게 될 거다. 이런 어드바이스를 저는 뭐 해주고 싶어요. 제가 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 소유하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그것도 이제 족벌이죠. 이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본주의 원리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회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소유와 경영을 딱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현실에 맞는 건 그래 전자였다. 후자는 좀 외국식이고 그 다음에 전자라 해서 항상 뭐 잘못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스웨덴의 그 발렌베리 그룹이죠. 거기도 재벌 구조인데 뭐 5대째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라는 게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연성이 딱 와닿질 않아가지고 제가 좀 들으면서도. 아니요, 저는 그 가족 경영에 대해서 기업의 가족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그 전면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가족 경영이 좀 책임 경영으로 해가지고 또 안정성을 갖고서 예, 그런 장점이 있다고들 잘 하잖아요.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삼성그룹처럼 GDP 18%나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 그 가족 경영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이거는. 네. 예를 들면 우리 군을 지금 누가 통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지만 그 밑에 보면은 뭐 그 육군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참모의장 뭐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큰 군대 60만이나 되는 이런 큰 군대를 갖다가 뭐 특정 가족이 그냥 이제 이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지배하다시피 해가지고 아들이 그 다음에는 손자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스웨덴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그 5대째 하지 않았느냐고 삼성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발렌베리 가문의 어떤 그 기업을 갖다 경영하는 방식대로 쫓아가려면은 그럼 노동자부터 인정해야 되고 노동자 대표를 갖다가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부터 사실은 따라가야죠. 그 기업이 그렇게 가족들 마음대로 움직여온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렌베리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예. 이제 발렌베리가의 그 원칙이 있어요. 철학이. 예. 그러니까 소유는 특권이 아니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삼성은 어떻게 됩니까? 소유는 특권이 책임이 아니고 특권이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자기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니 내 거 내가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고 아까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의 총매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게 잘못될 경우에 우리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개입해야 될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고 발렌베리는 이제 소유를 이제 공익재단이 그 지주회사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소유를 사회에 내놨죠. 내놓고 경영 승계권을 확보한 겁니다. 경영 승계권. 예. 근데 지금 삼성은 지금 소유 경영을 세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죠. 그게 소유 경영 분리냐, 뭐 가족 기업 경영이 좋으냐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사례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같은 사회주의 표방하는 국가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왔다 간 시진핑 주석이 있는 중국하고 지금 김정은 무슨 제1위원장인가 부위원장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사위원장이 있는 북한을 비교를 해보죠. 북한 시스템과 중국 시스템의 차이가 뭘까요? 북한은 혈통을 타고 내려왔어요. 중국은 그거를 이제 자기들은 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공산당 일당 독재고 자기들은 신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20대 때부터 청년 당원일 시절부터 20년, 30년, 40년을 계속 훈련받고 검증받으면서 내부에서 리더십을 확보한 사람이 국가주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가주석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책의 차이도 좀 있고 리더십 스타일도 차이가 있지만 기본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북은 혈통을 따라 내려오니까 그게 뭐 어떻게 유전자 재조합을 할 때 운이 좋아서 뭐 다 좋은 유전자만 다 모이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기업도 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떤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국가 또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잘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려면 위험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 우연에다가 경영권을 맡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만 망하면 모르는데 삼성이 망하면 진짜 대한민국 곤란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경영권의 승계가 뭘까? 이런 점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고, 그 점에 관해서 생물학적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 경영권 승계가 좋지 않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는 저는 많은 사례에서 입증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요거 한 네. 가지 이제 그 발렌바리가를 뭐 발렌베리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벤치마킹하려면 우선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파트너로. 이제 네. 예, 그 발렌베리 오늘의 가족 경영 체제가 성립이 가능했던 게 우리 그 38년도에 그 예. 샬트 셰바든 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차등 의결권을 주는 대신에 이제 소유권은 공익재단이 소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조의 경영 참가를 예. 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차등의권이라고 하면은 일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한 주를 가지고 10주 내지 100주까지 아마 의결권을 그 집안의 이제 행사하는 의결권을 보장해 주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 발렌베리가 말하자면 소유를 사회에 돌려주고 대신에 노조의 참여를 통해서 투명 경영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대신에 경영권은 그렇죠. 보장해주겠다. 네. 그런 이제 타협이 된 거죠. 예, 사회적으로. 합의하에 된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제 30년대에 스웨덴도 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복잡했어요. 예. 근데 이 샬트 셰바든 조약 이후에 사실은 그 갈등 사회가 또 고속 성장을 뒷받침, 이 샬트 셰바든 조약이 그걸 뒷받침하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 무노조 경영을 하고, 또 노조 내 눈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는 발렌베리를 감히 이제 언급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 삼성의 노조 탄압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뭐 벤치마킹을 갖다가 삼성그룹이 그 발렌베리를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자신들의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그 발렌베리 사례를 거론하면서 감추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케팅하고 있는 지금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사실은 뭐 삼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하준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 승계 아니, 세습을 지금- 갖다 인정해 주되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헌법도 안 지키고 있는 헌법 위에 있는 헌법 위에 조직이야. 있는 근데 조직이잖아요. 이제 장하준 헌법이 적용이 안 되는 이건 미수복지구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장하준 교수의 말씀은 네. 이제 그 첨단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렇지. 그분 주장의 네. 핵심이에요. 그래서 삼성의 지금 이제 뭐 순환 출자라든지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이런 그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국가적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잘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측면만은 일리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꼭 지금 삼성의 어떤 세습 경영 체제를 인정하기보다는 그런 경영의 안정성과 또 집중성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구조 변화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그 국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국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장하준 교수는 그 얘기도 해요. 국민연금 이 좀 그 삼성전자 같은데 일정하게 좀 더 개입을 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17대 국회 때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주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공공성이 담보돼야 되는 그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다. 그때 연금 사회주의로 아주 엄청나게 몰면을 맞았는데 저도 복지부 장관 하면서 제가 연금 운영위원장인데 그거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예. 그냥 사설로 그냥 연기금 사회주의 공산당이라고 근데 그때 저를 그렇게 비판했던 새누리당 의원께서 19대 국회에서 와서 보니까 연금 제가 한 주장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들이 거의 여당, 상전벽해와 같은 여당이라서 그런 그래 여당이라서 그 사람들 야당 되면 또 반대해. 예. 그 사람들이 연금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제 아니, 이 연금 활용한 그 발상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 길이 다른 거지. 근데 이제 그 민간 기업에 뭐 국민연금 투자하는 것을 뭐 시장주의를 거스르는 것처럼 뭐 난리법석을 난리법석을 치는데 쳤지 그때. 그거는 인식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은행 같은 경우에 국유 지분이 25%가 넘습니다.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황당한 건데 국민연금에 돈이 300조가 있는데 왜 맥커리 같은 데다가 고속도로 파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이윤 7%씩 보장해주고 나는 그 IMF 이후에 이루어진 연기금 운용 이렇게 과정을 보면서 진짜 멍청하다. 이거를 그냥 외국 투기자본 입에다 그냥 숟가락으로 떼먹이었어. 그래서 그 SOC 투자를 국민연금 기금이 가지고 좀 하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때는 2006년도 얘기하니까. 예.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얘기 조금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 어떤 삼성처럼 글로벌 첨단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 전략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이 예를 들면 노조 탄압이라든지 뭐 하청 착취하는 거. 불공정 거래라든지 또 정치 자금 갖다 매기는 거. 갖다 매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뭐 덮어버리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편법 거고요. 상속, 예. 탈세. 이런 예. 게다 그래서 이제 포함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순환 출자와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승계 방식을 개선해야 되고 이재용 체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국민의 이해에 맞게 개선하면서 말하자면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그런 방안으로 사실은 삼성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삼성이 그런 의지만 갖는다면 저희 정의당은 얼마든지 협력할 삼성이 용의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재용 씨가. 네, 예. 이재용 씨. 네, 네, 씨가. 저기 그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략적 투자. 투표가 아니라 전략적 투자가 두 가능하다라는 가지 게. 의미인데요. 예. 이제 아까 제가 이 삼성의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진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게요? 딴 데서 지금 온 거죠. 그러니까 재당하고 모직에서 제조업에서 돈을 번 걸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신산업 진출할 때 초기 투자로 그냥 갖다 돌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돈을 가진 기업이 없었다면 반도체 산업 진출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은. 국가가 하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벌 체제를 옹호하는 분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은 재벌 체제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아주 막 3, 4년 주기에 빠른 주력 산업 교체 과정이라든가 이 소위 중후장대 산업, 중화공업 산업 쪽에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제 투자의 회수 기간이 긴 이런 산업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거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수평적 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으로 건너뛰는데 이쪽 알짜배기 산업에서 건진 돈을 가지고 신산업으로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삼성이 지금 그쪽 주장하는 거는 그거죠. 이렇게 소유 경영 분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술적 조건이나 이제 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계속 생기고 그 새로운 산업에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인력과 이런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다 이제 안전 위주로 소유 경영 분리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신산업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계열사의 돈을 동원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뛰어드는 이제 이런 게 이 재벌 체제의 이른바 장점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걸 삼성그룹이 앞으로 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럼 삼성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에만 만족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못 나갈 거다. 이거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심 대표님도 그거는 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런 어떤 그 전략적 투자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말하자면 지금 노조를 인정하고 또 노조의 경영 참가를 보장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가능한 거고요.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지금 또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그 경영 능력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 경영의 분리의 측면보다는 진짜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권이 확실하게 검증돼야 된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 전략적 투자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600조나 이렇게 쌓아두고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쌓아놨어요. 투자 안 하잖아요. 예. 그 투자는 대체로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 가지, 지금 뭐, 지금 그 어떤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투자 여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하고 내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아까 얘기한 국민연금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뭐 바람직한 그런 그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 전략적 투자가 갖고 있는 그 또 다른 뭐랄까 어두운 측면이라든지 네. 물론 부작용 같은 게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노사관계 문제랑 그 연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노사관계에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그 경영이 투명해야 되죠. 예. 투명해서 말하자면 스웨덴 발렌바리처럼 이 성과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그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예. 그 투명성이 보장하기 위해서 노조의 경영 참가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담보로. 그래서 그 SEB인가요? 그 저기 지금 발렌바리가의 그 금융 회사가 있는데,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의 그 미국 총괄 책임자가 어디 보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이사회를 닦았는데 노조 대표가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의사결정도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걸 보고 더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삼성 같은 규모의 또 영향력을 가진 그 기업이라면은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의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좋은 타협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충분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 정치자들이 오해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삼성 문제를 다루는 기본 시각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미래, 사회적 정의, 이제 국가 경제의 어떤 안정성,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미워가지고 뭐 어떻게 삼성 선봐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아마 청취자들이 예, 납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알아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노조가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그 경영 투명성이. 우선 노조의 자체를 인정해야죠. 인정. 그렇죠. 인정을 하니까 일단 경영 자체가 좀 투명해지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주체가 우리는 CEO고, 그 노동자들은 아예 그냥 니들은 뭐 시다발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둘 다. 그러니까 권한을 주니까 동시에 노동자들도 경영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 주체가 함께 두 개의 주체를 세우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 바꿔가야 된다 이런 말로 이제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무노조 경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유언인가? 그렇죠 아마? 예, 그건 뭐 창업자 유언이었죠. 이제 이병철 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노조 안 된다. 그 말이 이제 무노조 경영의 뭐 이렇게 상징처럼 이야기 되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77년도에 그 제일제당 그 미원인가요? 네, 미원 만드는 김포공장에서 처음 노조를 그 시도를 했었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미풍 아닙니까? 미풍입니다. 미풍. 왜냐면 삼성이 미원을 못 이겼어요. 예, 맞아요. 미풍이야.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풍 그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얼마 후에 구로공단에 있어서 그때 사정을 잘 아는데, 그때 한 전산업 평균 임금이 한 8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풍이 한 2만 원 좀 넘었습니다. 초임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노조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뭐 감시, 미행, 협박 뭐 이런 그동안 노조 탄압의 백화점 같은 양상이 처음 이제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삼성중공업 창원공장, 그리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거기서 이제 노조 설립을 해가지고 시청에 가서 신고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신고된 노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알박기 노조의 시초입니다. 오영노조, 알박기 노조.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지금 그 복수노조가 허용되다 보니까 이제 알박기 노조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사용자 노조를 만들어서 이제 노동자들의 자유적 결사체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사실 무노조 경영이 아니에요. 지금 30개 계열사 중에 노조가 있는데 한 10개 정도 될 거거든요.
뭐 개중에는 어용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뭐 삼성 일반 노조라든지 또 서비스, 뭐. 금속노조 산하의 그 에버랜드 지회라든지 최근에 노서 타결한 그 서비스 네. 지회. 삼성전자.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무노조를 지향했지만 무노조 그를 실현하지는 못했고 이제 노조 탄압 경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를 그 기업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했지만 흙이 눈에 들어간 지 오래됐죠. 예. 아직까지 그런 이제 잘못된 방침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그 최근 그 삼성 반도체가 피해자와 관련해 가지고 삼성 측에서 상당히 지금 전향적으로 나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 백혈병 문제도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삼성에서 이재용 체제로 가면서 이 문제는 털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예. 물론 뭐 7년 동안 버티며 싸운 가족들의 힘이 더 컸지만은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타결에도 뭐 삼성이 그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삼성이 하여튼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속을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좀 청산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의지만 분명하다면 앞으로 그것을 크게 기업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안내할 그런 충분한 의지와 용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왕조 교체기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옛날 이제 그 중세기나 이런 데에도 원래 왕조 교체기라는 게 그 옛날 왕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리고 그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이제 기득권 체제를 탁 구축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닥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도 그거를 이제 반영을 잘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폐가 쌓여 있다가 이제 왕이 교체될 때,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 돌아가시고 이제 왕세자가 임금될 때, 이럴 때 이제 왕세자를 옹위하는 세력들이 쫙 올라오면서 이제 임금님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착 발표하면서 좀 바꾸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도 왕조니까 사실 우리가 왕조임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왕조니까 이 왕교체기가 개혁의 적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올림하고 대화를 이제 근자에 시작한 것도 어찌 보면 그 전에 이미 체제가 경직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긴 이제 21살, 22살, 23살 이런 여성 노동자들이 취직한 지 1년, 2년도 안 돼가지고 백혈병 급성으로 걸렸으면 일단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게 뭐 역학조사를 해봐야 원인이 이 작업장에 있는 건지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나중에 다투기라고 일단 아유 되게 귀한 자제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이렇게 병이 나서 정말 이거 뭐라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우선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상식이 무시되는 체제를 갖고 있었다고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지금 저는 이 반올림 백혈병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 이건희 회장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그 시점이잖아요. 그 전이죠, 전. 전이. 네, 근데 네. 좀 그러기를 바래요. 저는. 네. 네. 관계가 근데 이제 있어요. 그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정치 환경도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삼성 백혈병 그 결연을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도 서명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제는 이제 삼성이 이런 건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뭐 다는 아니지만은. 역시 그래서 새누리당이 혁신되면 대한민국이 혁신되는. 그래서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을 국회 국감의 증인으로 모시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블로킹을 하죠. 그러나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하는 목소리가 많고 저한테 이제 제가 서명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삼성을 자기들이 설득을 하겠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서명해 줄게. 그래서 아마 삼성에 가서도 이거 심상정 의원이 추진하는데 이거 아마 당신들 해결 안 하려면 통과될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명 존중의 첫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니까
삼성이 이제 저는 뭐 이 문제는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해결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심성룡 의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었죠. 이 사람들조차도. 나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인가? 하여튼 그때,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고장난 레코드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면, 삼성이 다녀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삼성의 로비라는 것은 사실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엑스파일이라는 것은 이제 검찰까지 다 들어온 거잖아요. 아닙니까? 떡값 검사들. 떡값 검사까지. 그래서 그 삼성이 그동안에 해왔던, 실제로 지배해왔잖아요. 저도 방송을 하는데, 이름을 못 거론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S그룹의 L 회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얘기 들어보니까 광고가 끊기면 4분의 1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권력이 돼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합법적인 권력이 있고, 그 밑에서 또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세간에 많이 유명해진 사건이긴 하지만은, 예. 어찌 보면은 그간에 이제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사법 처리받은 어떤 그 전과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1987년 그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실시된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삼성그룹 등 대한민국의 주요한 재벌들이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살포를 했죠. 여야 정도의 차이는 큽니다만 가릴 것 없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법부, 검찰 이런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사회에 하여튼 힘 있는 모든 곳에 그런 이제 불법적인 이제 그 뇌물을 갖다 살포하면서 자신들의 그 어떤 이익을 갖다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 중에 1997년에 벌어졌던 대통령 선거를 앞둔 또 이학수, 홍석현 두 사람의 어떤 그 대화가 엑스파일로 이제 담겨가지고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제 큰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삼성이 상당한 작용을 갖다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만난 어떤 그 기자는 삼성 특검 당시 그 특별 검사가 특검하는 도중에 삼성 관계자를 만나는 걸 언론에서 포착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 드러날 거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조아무개 특검인가? 네. 예.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저는 에버랜드 사건이 사실상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이제 무죄로 나게 된 것도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재판이었느냐. 정상적이지 못했다고 보고 여기에 관련된 이 많은 것들이 앞으로 밝혀질 걸 사실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밝혀질 건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 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관철시켜온 법도 필요한 법은 다 만들고 또 필요하면 법을 고치기도 하고 판결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경시켜내고 집어넣을 놈 집어넣고 뺄 놈 빼고 이런 식으로 국가 자체를 갖다가 농단하면서 이 기업이 유지되어 온 이 흑역사, 어두운 역사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부자 간에 이렇게 세습이 되는, 그런 걸 하나의 기회로 해가지고 달라지기 시작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식이 오늘. 그러니까 바탕에 있는 삼성의 힘이라는 게요. 진짜 헌법 위에 있는 건데, 이제 우리 노회찬 대표 사건을 보면 그게 이제 무슨 정당한테만 돈을 준 게 아니고 이제 검찰 고위 인사들한테도 다 이제 떡값을 돌린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녹음이 됐고 거기 나오는 검사들 이름을 이제 보도자료 내고 국회에서 발언하고 보도자료 내고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지금 의원직을 뗀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준 사람이나 돈을 먹은 사람이나 여기는 아무 일도 없이 다 출세해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도대체 진실이라는 건 뭐고 정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대통령도 헌법에 의거해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안에서만 자기 권력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나라에서 완전 법률과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사회의 모든 그런 사회 정의나 혹은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이런 걸 다 마비시키고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느 한 특정한 기업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
이 치외법권 지대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 자부심이나 어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로서 가지는 긍지나 이런 건 다 어디 가냐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우리 노 대표님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 그게 때 그거 알고 싶어. 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조심스러워지긴 했겠지만은 우리 김종철 변호사가 양심 선언한 내용들 이런 거 보면 그것이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그 지탱해오고 발전해온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의 철학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체질의 변화가 한 번에 오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성에 대해서 그 우리 국민들이 허탈해하는 거는 사실 수많은 범법 팽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정치 자금만 하더라도 뭐 한 5번 정도 대선 때 그 이제 다 밝혀졌는데 어떤 경우에도 법의 이름으로 단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이제 노회찬 대표님처럼 이렇게 이제 국민 훈장까지 지금 다른 그런 상태인데 그런 점들이 아마 국민들이 그 삼성 그 왕국으로 표현하는 그런 삼성에 대한 가장 큰 경계심이 아니냐. 그래서 법치국가니까 우리 노 대표님 멋있는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만 명에게만 해당되는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 그게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사회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관피와 척결이니 뭐 경제민주화니 뭐 세월호 참사 이후의 변화 이 모든 핵심에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정경유착의 그 적폐로 누적돼 왔던 거를 척결하자는 건데 뭐 그런 일은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해본 사람이. 몇 개 전에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좀 안 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 좀 짚고 넘어가자. 하도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3가지 문제, 세습 문제, 두 번째 노사 문제, 세 번째 하도급 문제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뭐 그 얘기 지금 풀려면 시간이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그 우선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삼성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노사 문제는 아까 뭐 대략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하도급의 공정거래를 어떻게 솔선수범해서 실현하느냐. 사실은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이 관련법도 사실 다 그 기준에 삼성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뭐 하도급의 거래를 좀 투명하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일이 제가 열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정위에서 자료 가지러 가면은 자료를 탈취하거나, 공권력에 저항하는 이런, 사례, 도청하는 사례, 다양한 있을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단지 삼성의 선의를 기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기준이 삼성에 걸려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삼성이 하는 거래가 공정거래인 것.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것이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들어가요. 공약이에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그 공약집에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대통령에게 하나 보내드리고 싶어요. 집에 내가 갖고 있는데. 이 약속만 지키더라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그거는 선거 때니까 뭔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한 거지, 솔직히. 무슨 말인지 기억은 못하겠죠. 못하죠.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전에 노동조합에 할 때 그 하청기업들하고 협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청기업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꼭 먹고 살 만큼만 줍니다. 나머지 다 뺏어가거든요, 원천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불공정 거래로 이제 법도 돼 있어요. 불공정 거래로 왜 신고를 안 하냐. 근데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당장 오다 잘리고 퇴출되니까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윤 공유제를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니 삼성이 이런 걸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면 그냥
돈 많았던 부자로서 역사에 남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바꾼 기업인으로 이재용 씨가 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재용이라면 그렇게 상상도 해봐요. 전혀 아니지만. 근데 그거 이제 그 비슷한 사례가 되고 싶은 발렌베리에 네. 있었어요. 그 네. 발렌베리 2세가 네. 그 SEB라는 그 은행을 경영하면서 당시 그 1880년대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실 경영으로 쓰러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을 회생시켜서 발렌베리 그 가문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만큼 경영주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제 아무리 그 좋은 기업주라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망친 기업도 있고 제 아무리 무능한 기업주라도 망칠 수 없는 그런 유망한 기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뭔가 능동적인 그 해결책을 내놔야 될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이 뭐 자체 개혁을 하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사회 속에서 사회가 뭐 정치든 아니면 경제든 어떤 힘, 아까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사실 7%면은 그쪽 집안이 갖고 있는 지분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그 삼성으로 하여금 개혁을 할 수 있게끔 뭐 강제할 수 있는 힘 같은 것들은 있나요? 그거 하려면 못할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포스트 스마트 시대에 대한 이제 전망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그 어렵게 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되지 않음으로써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 아버지 시대처럼 은둔의 재앙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은 대한민국 국민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게 네. 지혜도 모으고 또 조력도 받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자부심으로 이 삼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열린 자세로 이후에 이재용 체제에 대한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마 삼성의 위기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고 또 국민들도 삼성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그 받아 안으면서 아니 사회적 책임에 그 공감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기업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돈만 많으면 뭐예요? 존경을 받아야죠. 사람이라는 게 짧게 사는 건데 다 똑같아요. 오래 살아도 100년이고 뭐 7, 80년 살고 가는 건데 100년씩이나 지금.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군 재산 받아서 그렇게 황제처럼 산다고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존경받는 기업, 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그 인생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용 씨한테 꼭 이 파일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삼성이 사방에 돈 뿌리는 바람에 그것도 또 들키지 말아야지. 녹음 비밀리에 녹음이 돼가지고 도청당해가지고 결국 공개가 되고 그 바람에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뺏겼잖아요. 그럼 이게 다 이 삼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재용 부회장 아버지 때문에. 이학수 씨는 오른팔이고 홍석현 씨는 왼팔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은 양팔이 일으킨 사고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동작구에 지금 이제 후원회도 열렸는데 이재용 이름으로 500만 원만 후원을 받고 이게 아니야. 그럼 안 받으실 거예요? 그 돈 받고 싶지는 않고요. 아니 노회찬 후보가 받고 안 받고 기본 거 상관없어요. 자기의 의지의 표시로 예. 우리 삼성이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아들 국제중학교 보내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 학교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이 여러 명이 그 학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남이 뭐라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보면은 그들이 어떤 편법과 특권을 쓸 때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도 거기서 이제 그 아들이 또 피해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아버지로부터 이제 피해자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은 무엇보다도 뭘 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순응해야 된다. 이제 한국 사회로 귀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귀순 의사의 표시로 노회찬 후보한테 500만 원. 아, 싫다는데 왜 자꾸만 강요를 아니 하시고 그러세요? 싫어해도 귀순은 귀순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노크 귀순합도 있잖아. 예. 예, 오늘 저 삼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1시간이 넘죠. 넘었습니다. 1시간 넘게 토론을 했는데요. 아 재밌다. 네, 뭐 삼성에 관련된 모든 그 거의 중요한 논제들은 다 좀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 삼성에 관한 의제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요 믿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삼성 문제 앞으로 포스트 뭐라 그랬죠? 아까 스마트 시대의 스마트폰 삼성을 시대. 생각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삼성이 바랍니다. 이제 머리 아파. 심 대표 혼자 국회에 있어도 지금 괴로운 게 많은데 예. 이제 노회찬 의원까지 국회가 안 오면 둘이 손잡고 이제 더 법도 많이 내고 그럴 거 아니야. 예. 그걸 노심초사라 그럽니다. 예. 예,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요. 노유진 정치 카페 특별 이벤트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18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인가요? 7시 반에 유시민 작가와 제가 이번 선거 최고의 격전지로 손꼽히는 동작을로 노회찬 후보를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입니다. 정치카페 member들이 정치카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장소는요,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마주치는 야외 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리로 오시면 노유진과 아주 가까이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동작구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인을 보니까 자꾸만 버벅거리시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